21대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보름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1강 체제가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내부 통합과 연대로 치고 올라가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인가. 시사진단 설설설, 오늘도 국내 최고의 시사 분석가로 이름을 떨치고 계시죠. 홍석중 전 국회의원과 함께 초반 선거 판세를 분석해보고 핵심 변수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조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가장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많은 어떤 정보와 그리고 전국에서 온 분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는데 이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더 많이 나왔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번 선거의 여론조사가 기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같은 경우 이제 전화 면접원으로 할 때는 지금 뭐 15% 20% 차이가 나는데 반면에 ARS 기계음으로 할 때는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한 7%까지도 이제 좁혀졌습니다. 네네. 그것은 그만큼 지금 자유파 보수 국민들 중에서는 여론조사에 상대적으로 기계음에는 응하는데 전화 면접원에 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은 ARS가 좀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RS를 하든 또 전화 면접으로 하든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이재명보다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것은 대단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수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ARS가 더 정확한 걸로 예, 보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갭이 크지 않다. 예, 지금 최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갤럽이 한 20%. 네네. 그다음에 최고 지금 차이가 적게 나는 게 7%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치 정도 한 10% 내외 정도가 아닐까. 그게 네. 합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분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 해보나마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다. 이렇게 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10%를 하더라도 사실 대선에서 역대 대선에서 그 정도 차이는 굉장히 좀 큰 수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라는 것은 또 막판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좌우 양 진영이 결국은 막판에 갈수록 결집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농후해지기 때문에 뭐 선거 해보나만 하다 뭐 이런 어떤 말은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보나마나다. 그 말은 말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가 초박빙이다. 네, 오히려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전략적 발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는 뭐 정책과 같은 어떤 합리적인 어떤 것보다는 감정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제 그 투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감정적인 거냐?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동정 여론하고 또 두 번째는 견제 심리입니다. 동정 여론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약자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 줄 수밖에 없는데 뭐 한쪽에서 뭐 해보나마나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어떤 그만한 어떤 모습을 건방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나 선거에 뭐 고개 쳐들면 진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약간 스탠스를 바꾼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요즘은 반드시 승리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조금 뭐 겸손 모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전략적으로 그게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전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많은
위헌 성격의 악법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재판을 못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법원 조직법을 통해서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의 숫자를 지금 현재 14명에서 심지어 100명까지 네. 그것도 판검사 자격이 아닌 일반인까지도 함으로써 좌파 운동가들이 대법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강욱 같은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을 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까지도 지금 현재 소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거라든지 또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 부분을 빼므로써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공직선거법에 걸려 있는 파기환송심에 걸려있는 이것을 이제 법안을 지금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명백히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분노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막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모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법적인 법률 개정 네. 상당히 입법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네. 압박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게 득표에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정과 그다음에 이제 견제심인데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막판까지 국민들에게 호소할 포인트이고 또 이거야말로 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은 야 이거 민주당 해도 너무하네. 입법부를 장악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체성,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을 이렇게 파괴를 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가 되겠다. 이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밀어붙이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설사 되더라도 당장 거부권을 이제 당장 그 권한을 행사를 못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권한을 이제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 임명해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네. 2달이 걸렸는데 그 2달 사이에 재판은 진행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재판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아웃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 공직선거법 같은 걸 이제 개정을 이제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격차도 있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입법 폭주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이슈 파이팅에서 뒤지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재명을 공격할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죠. 네. 사법 어떤 리스크도 있지만 특히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이 파괴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독재체제가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국민들께 좀 더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슈 파이팅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뭐 저도 많은 방송에서 많은 또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이제 떠들고 있는데 결국은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좀 호소할 포인트고 김문수 후보는 물론이고 당의 빅스피커들 역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문수 캠프에 그렇게 브레인들이 몰려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망가고 있다.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예, 원래 그 잘 되는 집에는 막 사람이 몰려오고 네.
좀 잘 안 되는 집에는 뭐 있는 사람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것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소위 말하는 우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재명 지지선을 합니다. 네. 뭐 최근에는 보면 또 김상욱이라는 같은 네. 사람. 근데 뭐 김상욱도 어떻게 보면은 제 집으로 찾아간 거죠. 네. 왜냐면 그 2017년도 문재인 선대위에 있었고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또 김용남 네. 전 의원이라고 또 이재명 지지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양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SBS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그 사회자 김태연 변호사가 혹시 뭐 여기 뭐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할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용남이가 저는 아니라고 해놓고 오늘 아침에 지지선을 했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언제 했습니까? 금요일날 자고 방송하면서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지지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은 이제 분명한데 근데 사실은 이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는 그런 어떤 자질구레한 어떤 사람들의 영향은 거의 없고 결국은 말 없는 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말 없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런 어떤 폭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현재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판세에 얼마만큼 김문수 후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김문수 후보의 나쁜 영향은 전혀 없다. 네. 일단 그 좌파 진영이라든지 중도 진영에서 얼마만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때문에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해야지 이렇게 움직일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포인트는 제가 두 가지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동훈 같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김문수 후보에게 주장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는데 이제 한동훈 또 후보도 지금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처럼 일단은 내부 결속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된다는 점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보면은 특히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별로 공격할 포인트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도덕적으로나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거는 뭐 엄청나게 많지만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게 없잖아요. 여자 문제를 공격하겠습니까? 돈 문제를 공격하겠습니까? 뭐 사법 리스크 문제를 공격하겠습니까? 공격하는 쪽쪽 이재명 후보가 뭐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거기 때문에 공격을 할 포인트가 없는데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계속 공격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첫 번째 TV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TV 토론에서는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도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진 것이죠. 네. 이 두 가지 점은 분명히 효과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주부터 유세에 나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판세 영향 있겠죠? 예. 한동훈 후보가 사실 이제 우리 당에서는 가장 좀 팬덤이 강합니다. 네. 어느 정도 팬덤이 강하냐면은 최근에 유튜브를 했습니다. 네. 그전엔 유튜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먹방 스타일 유튜브였죠. 뭐 유튜브를 하는데 뭐 먹방하고 옆에 이제 고양이 좀 쓰다듬어 줬는데 40만 80만 조회수 대단한 거죠. 네. 부럽기도 부럽고 네. 그런 어떤 팬덤을 분명히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 또 두 번째는 또 한동훈 후보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또 날카롭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 문제와 그리고 독재 정부를 향한 민주당의 이런 어떤 반국가적인 행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참전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후보 못지않게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네, 행보도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금 두문불출 중이신데 그렇습니다. 충격 컸죠? 예. 두문불출 중이신데 예, 예. 혹시 현장에 뛰어줄 가능성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잘하신 지금 거의 50년 동안 공직자로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발전상을 공무원으로서 본인 이야기에 따르면 그 1인당 GDP가 뭐 몇백 불 수준에서 지금 이제 거의 3만 뭐 5, 6천 불 시대까지 지금 이제 공직자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또 많은 어떤 위기 때마다 직접 그 진두 지휘를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해 왔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재명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참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전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후보가 참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에서 특히 김문수 후보가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3월 말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에 특히 대선에 참여할 그런 뜻이 저는 많이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본인이 이제 참전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게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선하는 국민에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한덕수 후보와 단일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결심했는데 어라 딱 들어와 보니까 22분이나 이야기했던 김문수 후보가 딱 말을 바꾸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인의 마음의 상처와 지금 대한민국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덕수 후보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 그 5월 10일이죠. 새벽에 결국은 이제 후보 교체를 통해서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당원으로 된 것은 그동안도 뭐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후보도 반드시 참전을 해야 되고 참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한덕수 후보가 선대 상임위원장이 돼서 날마다 기자들과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정책 브리핑을 하면은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정책 브리핑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네 하면서 미스터 트럼프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선거 막판에 엄청나게 김문수 후보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후보의 참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 참전할 걸로 봅니까? 예. 그렇게 탁 꼭 집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참전한다. 예, 저는 도와줄 것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어떤 어떤 백그라운드와 저도 뭐 한덕수 후보 개인적으로 또 알고도 있고 또 한덕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변에서 이야기를 안대를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성이나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 네. 그 시각에서 한번 참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해외에 머물면서 굉장히 국민의힘에 날을 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가장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참 그 섭섭하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죠. 본인은 이 당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역할도 많이 했고 당이 어려울 때 특히 2017년도 대선에 사실은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나와서 한 자릿수로 이제 출발했지만 24%까지 올리고 당을 재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누구보다도 또 날카로운 그런 비판도 많이 하시면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에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번엔 또 김문수 후보 등등에게 사실은 이제 경선에 지면서 어떻게 이 당은 어떻게 그 좀 당의 터줏대감인 본인은 안 되고 이렇게 외부에서만 수혈을 하나 외부에서만 오는 사람들이 하는가 당의 평소에 어떤 기여는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섭섭함은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5선에 대통령 후보를 두 번이나 하시고 또 경남지사, 대구시장까지 하신 분이 이번에 지금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은 것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하와이에서 정계 은퇴를 말씀하시면서 당에는 저주에 가까운 이런 어떤 악담을 품는 게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돕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돕는 어떤 그런 네.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 그룹 중에 뭐 홍삼을하고 물론 뭐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라든지 또 비록 불발은 됐지만 정책본부장 역할을 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또 이재명 캠프 선대위 가려고 했던 시도했던 거라든지 또 양 진영에서 부정은 하고 있지만 뭐 국무총리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 선거에 저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는 좌파 진영이고 하는데 지금 우파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 홍준표 전 후보하고도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 보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중도 보수 확장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닌 진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요소죠. 네. 그래서 18일 오늘인데 오늘 하와이에 유상범 의원, 김대식 의원 등등 뭐 가칭 홍준표 후보 모시기 특별위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모시고 오지 못하면은 정말 태평양에 빠져 죽는다는 자세로 가서 안 온다 하면은 그냥 그 집에 뭐 집에 못 자면 그 주변 뭐 잔디밭에 자더라도 어쨌든 꼭 모셔와서 홍준표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막는데 좀 큰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빠져들고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길 씨, 네. 지난번 탄핵 사태 때 스타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학원에서 잘렸더라고요. 네. 전환기 씨가 유세장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 없을까요? 예, 저는 뭐 충분히 있고 저는 전한길 강사, 전한길 선생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지금 메가스터디 소속이었는데 네. 물론 뭐 전한길 선생이 밝힌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메가스터디 측에서 지금 전한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이런데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보복을 가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부산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못하고 대신에 HMM 이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HMM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운 회사입니다. 네.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를 회사하고 관계없이 정부가 정권이 옮기라 마라 압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회사 경영진과 노조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이 옮기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정부 투자한 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네. 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정부가 개별 기업 경영에 간섭할 어떤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이 많은 회사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의 지분만큼 그러면 정부가 개별 기업 의사 결정에 개입하겠다?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 된다면 민당이 정부 지분을 가지고 개별 기업 경영 간섭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개별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굉장히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어떤 결정으로 해서 기업이 저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하고도 남을 어떤 그런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네. 이 이야기를 YS가 그때 네. 대구 경북을 향해서 많이 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이재명 후보가 이걸 들어 나왔습니다. 네. 대구 경북을 향해서 우리가 네. 남이가 좀 네. 도와달라. 근데 실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부터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절대 우리 TK에 대해서 잘해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YS도 우리가 남이가 했는데 TK에 대해서 남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굳이 국가공단을 부산했던 물 문제 때문에 무산시켰고 삼성자동차도 대구에 결정이 된 것을 부산으로 끌고 간 거라든지 또 대구에 있는 많은 어떤 공공기관들을 예를 들면 당시 대한중석 정말 알짜 기업이었죠. 대한중석을 민영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당시에 김현철의 동창이었던 거평의 나성인한테 해가지고 또 나중에 부도가 나게 됐죠. 물론 다행히 대한중성은 다행히 그 이스카사에 잘 매각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투자가 워렌 버핏의 품 안으로서 아주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엄청난 TK 출신들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와서 우리 대구에서 유세를 할 때 뭐 우리가 남이가 뭐 나도 안동이다 하면서 신상품 좀 써도 뭐 이런 식으로 유세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가 하기 이전에 이재명 후보는 고향인 TK를 어떻게 그동안 취급했는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때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구 지역에 있는 병원의 시설로 병상에만 다 수용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외부로 외지에 있는 병상으로 이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심지어 광주까지도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병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경기도에서 대구 시민들 코로나 환자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경기지사가 누구죠? 이재명이죠. 이재명 후보가 그때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구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익표 같은 사람은 대구 코로나 이런 어떤 발언 등등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도 없이 지금 와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 행태는 정말 잘못됐다. 정말 고향에 와서 표를 얻고 싶으면 평상시에 정말 대구 경북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면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진 면목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지금 30%가 넘는다고 하는 이재명의 후보의 지지율은 아마 거품처럼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방탄유를 세우고 유세를 하기로 했죠. 네. 이거 우리 선거사상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존에는 이 방탄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유세장에서 방탄 유리를 설치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야, 방탄복만 하더라도 옷을 입는 모습이요. 이렇게 딱 있으니까 막 옷을 막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수신 장군 갑옷을 입혀주는 그런 어떤 모습도 연상이 되고 또 마치 이제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도 연상이 되는데 그러면 왜 자꾸 방탄 유리를 자꾸 고집을 하느냐. 물론 테러라든지 안전상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좀 재미를 봤어요. 어떤 재미를 봤냐면 결국은 우파 진영에서 이재명에게 위를 가려고 한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줌으로써 좌파 진영을 이제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봤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테러 그런 어떤 제보를 받았다. 특히
그 러시아에서부터 뭐 권총이라든지 그런 총기가 그 반입이 있다는 어떤 제보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해서 경찰이 여기 대해서 7건 제보를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경찰에 하고 보니까 수사 중인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어떤 사건이 수사 의뢰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 게 이게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이재명의 신병까지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지금 이제 밝혀진 겁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나경원 의원한테 정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전이 염려되면 우리 이재명 후보는 가장 안전한 곳 집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 저는 뭐 있어야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한 정치판 정치 유세장을 하는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첩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TV 토론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누가 유리할 걸 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리한 사람은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뭐 입장이 아주 자유스럽기 때문에 모두 까기로 모두로 갈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도 공격하고 또 이제 모두 까기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구 후보가 되겠죠. 근데 워낙 또 그분은 이제 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TV 토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가장 좀 돋보일 거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김문수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본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TV 토론을 잘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경기지사 할 때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뭐 가두려고 했던 거라든지 그건 누구보다도 잘한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이라든지 또 본인이 광주 신도시하고 이런 것을 개발할 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어떤 뭐 대장동 같은 이런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적도 내가 GTX라든지 또 고덕 단지라든지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할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 특히 또 민주당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독재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좀 더 많이 받을 어떤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대 대한민국 선거에서 TV 토론회에서 여론 어떤 조사 지지율이 확 바뀐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TV 토론이 1960년 당시 존 F 케네디와 이제 닉슨 때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이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TV 토론을 위해서 그렇게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례는 없습니다. 한 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TV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들의 진면목을 각 진영에게 학습은 확실히 더 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자유파 보수 진영은 아직까지 좀 결집이 좀 덜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결집을 시키는 데는 확실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닉슨과 케네디 TV 토론. 네. 그게 결국에는 TV 토론 때문에 케네디가 이기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영향 미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전 중반전과 정반전 전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는 돌발 변수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말 실수,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 그래서 카페 주인들이 폭리를 치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직전에 봤는데 지금 카페 지금 사장님들이 지금 난리랍니다. 네. 이재명 후보 120원이라는 근거는 제가 아무래도 뭐 원두에 했던 가격이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카페를 경영을 하는데 그것만 원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도 고용을 해야 되지, 집세도 내야 되지, 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또 커피 어떤 머신 같은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원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120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실언.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는 워낙 문제가 많아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공익 제보를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저께만 해도 백광현 씨, 네. 조명희 씨 변호사로 두면 백광현 변호사가 대장 이런 어떤 뭐 성남 시청 당시의 PC를 해서 뭐 지금 이제 또 버릇이었다는 거죠. 언론에 포렌식한 결과를 이제 언론에 이제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또 돌발 변수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의 앞으로의 대한민국 특히 저는 정의를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독재화되는 것 또 포퓰리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막판으로 갈수록 국민들이 저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사이다 해설 너무도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풀어주셨는데요. 예.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